예, 대선이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대선 주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내일 두 번째 토론회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들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현경병 성균관대 조빈 교수,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말씀드린 대로 내일은 이제 두 번째 토론이 진행되는데요. 방식이 좀 달라졌습니다. 스탠딩 토론, 앉아서 하는 것보다 물론 당연히 새로운 방식인데 과연 표심에 영향을 줄지 또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표심에 영향을 미치겠죠. 예. 지금 국민 입장에서는 후보들에 대해서 또 정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TV 토론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의미가 있고 또 지난 4월 13일 했던 SBS 1차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시청률이 10%가 조금 넘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관심을 끌고 있다고 봐야 되고 앞으로도 그 관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도요. 지도자로서 국정 파악 또 네. 운영 능력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 이런 기회는 많을수록 좋겠죠. 네. 네. 뭐 무원고 스탠딩이기 때문에 원고 없는 방식은 지난 1차 토론 때와 달라지지 않았고요. 일어서서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30초 인사말하고 공통질문에 대해서 1분간 답변하고 바로 이어서 이제 진행자의 개입 없이 9분간 난상 토론을 하는데 물론 특별하긴 합니다만 이건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새롭고 어떤 준비가 없는 상황에서 돌발 질문도 많이 나오고 돌발 답변도 나오기 때문에 그 후보의 어떤 진정성을 볼 수 있는 스탠딩 토론일 텐데 글쎄요, 뭐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정신없을 가능성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굉장히 뭐 실제 내용은 별로 안 되면서 왜냐하면 이제 양자 토론이 되면 그야말로 좀 스탠딩 토론의 의미가 있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차피 한 5명 정도의 토론이 되면 앉아서 하나 서서 하나 나머지 2사람을 제외하고 3사람들은 그야말로 좀 넉넉고 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혼란스러움만 있지 실제적으로 하나를 뿌리 깊이 문제를 캐낼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제도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지난 대선 때보다 이번에 그런 어떤 원고 없는 뭐 지루한 뭐 인사말하고 마무리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했다는 의미에서 또 하나는 많은 지금 현재 8% 정도 유권자들이 말하자면 TV 토론을 보고서 표심을 바꿀 수 있는 또 상당히 그게 정폭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특히 보수층들은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 또 혹은 유승민 후보 이 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하나하나의 내용도 중요합니다만은 예상하지도 않았던 그 실수, 가령 뭐 지난번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위안부 발언에서 그때는 정부가 없었다 이렇게 말 하나가 바로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뭐 방식은 달라지지만 이미 한 차례 토론을 거친 만큼 철저한 논리로 더더욱 무장을 후보들마다 했을 테고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공격 포인트 역시도 점검을 했을 것 같은데 내일 주요 공방 어떤 포인트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아마도 지난 1차 토론에는 경험이 있었던 후보라고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했기 때문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상당히 안정감 있게 진행했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정도 되면 이제 상당히 본인들 스스로가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 특히 이제 이번에는 스탠딩 방식이 되니까 훨씬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에는 그 메모지나 필기구만 갖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될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톤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뭐 국민의당에 대해서 급조된 정당이다. 그리고 미니 정당이다. 지역적으로 치우친 정당이다. 이게 결국은 뭐냐면 수권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자신은 준비된 후보다는 걸 강조하는 걸로 봐야 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개파 적폐 세력, 개파 패권주의를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축이 되는 게
늘 적폐청산을 강조하지만은 이런 부분이 결국은 국민 통합을 막는 편가르기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고요.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급한 게요. 각각의 후보에 대한 공세도 중요하지만 네. 안철수 후보가 본인들이 지지층을 너무 잠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공세가 상당히 강하고 예. 그리고 개인 신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뾰족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안철수 후보는 대구 일정을 끝으로 외부 일정 축소했습니다. 토론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모습인데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1차 TV 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점수를 일단 따지 못한 상황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2차 TV 토론에서 방금 현 교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2차 토론에서 과연 만회할 수 있을지, 잘 막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그거야 이제 저희들이 미리 예상할 수는 없죠. 예. 그렇긴 하지만 이상하게 이제 이 선거라고 하는 게 1위를 뽑는 선거인데 예. 이번 토론에는 흥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2위 쟁탈전이 우선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도 결국 타겟은 안철수 후보한테 질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남의 정서를 가지고 얘기할 겁니다. 예컨대 5.18 삭제 논란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그런 그 호남 정신에 위배되는 것을 가지고 얘기할 가능성이 많고 예. 또 뭐 개인 비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유승민 후보나 홍준표 후보는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를 공격해야만 자기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여러 가지 방어하다가 끝나는 잘못하면 예. 그런 수세에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해서 역공을 취할 수 있느냐. 예.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당신 진짜 북한에 갈 거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실제로 문재인 후보가 그럼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북한에 가면 해결된다면 안 갈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마치 엎어치기 예. 당하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위기를 안 후보가 여유 있게 말하자면 기회로 삼을 수 있느냐가 내일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목소리도 확 바뀐 만큼 1차 토론과 2차 토론 사이에서도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는데 내일 토론의 과정 지켜보도록 하고요. 사실 지난 1차 토론에서 호평을 받은 인물은 다들 입을 모아서 유승민 후보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후보가 오늘 안철수 후보를 콕 집어서 1대1 토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제안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방금 전에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안철수 후보를 어떻게든 공략을 해서 잠식되어 있는 보수층의 표를 다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나와 있지만요. 안철수 후보가 유승민 후보 본인의 표를 가장 많이 가져가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고 안철수 후보는 여기서 역발상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1대1 토론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때입니다만은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가 그렇게 해서 단일화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번에도 안철수 후보가 한 중반까지 진행은 하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역전 여론조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수세가 된다거나 드러는 정확한 여론조사는 아니다 하더라도 오차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본인이나 캠프, 지지층이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는 결국 할 수 있는 게 중도층에서 보수층까지 손을 뻗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장 수세에 처해 있는 유승민 후보하고 TV 토론을 한번 제안해서 서로 하고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만 안 후보가 그런 걸 받겠습니까?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중반까지는 시간을 벌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상황에서 뭘 고려해야 되느냐 하면은 호남 민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아무래도 친박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나왔다 그러지만은 영남 기반이기 때문에 어차피 안철수 후보는 국민의당이라는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에 있는데 거기서 자신들의
그 목소리나 지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그 안 후보의 경우에는 문 후보에게 끝장 토론을 제안한 바 있었고 이번에 이제 유 후보가 안 후보에게 다시 1대1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게 다른 후보들이 보기에는 뭐 공정성이나 어떤 형평성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게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론이 따라온다면 그런 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질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문재인 캠프 합류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당을 한번 떠났다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는 그림도 솔직히 어색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선거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실제로 뭐 보니까 이제 그 당을 따라갔던 최명길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없다. 이미 나온 사람을 다시 예. 들어간다는 건 그 납득할 수 어렵다라고 그러고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최소한 안철수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중립지대에 두면서 생기는 전략일 수 있는 거죠. 그동안에 누가 보더라도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대표는 결과적으로 반문, 비문이었잖아요. 예. 애니바디 밭문 그런 네. 것이었거든요. 예. 사실은 문재인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런 예. 입장이었는데 네. 지금 이 공세가 박영선 의원이 선대위에 합류하면서 이렇게 되는 것은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애매합니다만은 약간 희석화시키면서 예. 결과적으로 안철수 지지하는 것도 아니게 되는 네. 그러면서 오는 반사이득이 분명히 있고 예. 또 하나는 한편으로는 그런과 동시에 실제로 YS계 뭐 김현철, 김덕용 이사장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문 후보 진영에 합류하고 네. 심지어는 이제 거의 바른정당까지를 놓고 한 적이 있는 말하자면 정운찬 총리까지도 네. 문 지지로 돌아서는 마당이 있기 때문에 굳이 김종인 대표가 다시 그렇게 돌아서지는 않더라도 전체 흐름상 문이 대세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하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예. 그리고 가둬두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예. 김종인 전 대표께서는 좋게 말하면요. 예. 본인이 경제민주화를 비롯해서 꿈꾸던 것을 실현할 대통령을 찾고 예. 그리고 거기에 힘을 보태서 본인의 일정한 지분을 갖고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자칫하면요 노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전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를 짚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데요. 예. 한 번 나온 정당을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비판적인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예. 얼마 전에도 심지어 뭐 그 남이서진 공약을 줄줄 읽는 후보라고까지 한 마당에 예. 지금 상황에서 갈 수는 없는데 근데 이분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명분 차원에서 네. 본인 입장에서는요. 될 사람을 통해 가지고 거기 힘 실어주고 나에 대한 몫을 받으면 된다고 간단하게 셈법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식이 되느냐 하면은 멀찍이 떨어져 있는 이런 모양새를 취하면서 훈수 두는 형태로 해서 자기의 지지하는 후보에는 덕이 되게 하고 예. 상대 후보에게 이분이 말을 뾰족하게 깊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마 기여를 하는 방식을 찾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게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움직이게 된다면 정운찬 전 총리라든지 뭐 홍석현 전 회장이라든지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건지 아니면 소신에 따라서 따로 이렇게 지지하는 후보를 정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때 뜻을 함께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동안요. 예. 이번 그 대선 국면을 놓고 다소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라든지 지금 예. 말씀하신 정운찬 전 예. 총리, 김무성 전 대표 그리고 또 뭐 그 여러 박지원 대표 뭐 등등해서 이런 여러 분들이 수시로 만나고 논의를 해왔어요.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홍석현 전 회장까지 가세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번 전국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론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까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이미 대선 후보들 중심으로 판이 다 진행되고 있고 이제 20일 간 남았기 때문에 뭐 그다지 네. 그런 부분을 해서 모은다고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돋보이는 부각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걸로 더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그 세 분들이 예.
뭉친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음. 그러니까 서로 이제 후보가 되고 싶으나 서로 상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났고 예. 네. 실제로는 홍석현 회장은 김종인 대표가 실제 출마할 것인가를 확인하는 팩트 체크였을 거고 거기에 정운찬 총리가 들어서 같이 한다라고 하는 조금 그런 예. 모양새를 취했을 뿐이지 실제 각자의 스탠스가 전혀 다릅니다. 네. 그리고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전혀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겠다 네. 입장을 하고 그런 네. 상태입니다.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선거에 어떤 판세,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을 해보도록 만약에 하면 확실한 판세에 영향을 끼치죠. 아, 예. 특히 왜냐하면 호남 같은 경우는 어쨌든 박빙이거든요. 예. 네. 예, 둘 다에게도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 안철수 다 마음을 준 적이 없거든 아직까지. 그렇게 둘 다 열어놓고 이렇게 네.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흐름이 그쪽으로 간다면 확 쏠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뭐 선거 그리고 대선 전국에서 발언 내용,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선거 내용 그리고 공방 내용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짚어볼게요.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금 범보수 후보들의 공세가 지금 선거 운동 시작된 이후에 더 거세지고 있는 모습인데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가 되면 김정은이 대통령이 있고 안철수 후보가 되면 박지원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박지원 대표는 안철수의 최순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특징이 박지원 대표를 고리로 안 후보를 공격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흐름을 띠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 지지가 갭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그리고 안철수는 나름대로 어쨌든 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예. 새 정치, 뉴 리더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박지원 대표한테만 가면 결국 호남, 낡은, 예. 뭐 이렇게 기득권 이런 이미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후보의 이미지를 깨는 이제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크고요. 예. 또 실제적으로 물론 뭐 문재인이 되면 김정은 이것은 종북 프레임이라 할 수 있지만 네. 그것은 비현실적인 얘기인데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철수가 되면 박진희 대통령이 된다라는 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수긍하고 통하는 얘기가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동안에 뭐 홍찍문 뭐 이런 여러 가지 신조가 나면서도 그냥 웃기만 했지만 여러 가지 신조 중에서 그야말로 안철수 찍으면 상황이 박지원이 된다는 말은 전부 다 거의 동의하는 수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임팩트가 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뭐 박지원 대표를 고리로 해서 언급하면서 안 후보를 공격하는 이런 어떤 방식은 앞으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계속 될 거라는 예상을 뭐 쉽사리 해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 좀 너무 나간 예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박지원 대표가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그 다음 정권에서 행정부에서 어떤 자리도 맡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뭐 어떻게 바뀔까요? 어떤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발언이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번 그 선거 운동 기간 중에는 예. 호남에서 아예 머물다시피 하면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득표 활동을 하고 민심을 잡으려고 그럴 겁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이번 대선은 본질적으로 야대 야구도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런데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기반을 지역적으로 나누거나 이래 하면은 상당히 그 상충적이고 서로 비등비등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캐스팅 보스트를 호남이 가지게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만큼 문재인 후보나 그 진영에서는 박지원 대표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예. 안철수 대표나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대표가 뭐 예.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지내는 정도지 뭐 정치적 동맹이거나 예. 향후에 정권을 잡게 되거나 국정 운영에서 뭐 어떤 역할을 배분할 정도로 그런 정도로까지는 저는 뭐 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그 홍준표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서 한 박지원 대표에 대한 공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연장선상에서 예. 접근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예. 그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후보의 경우에는 중반까지요.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예. 중반 전까지 지지율을 10%를 못 넘게 되면요. 사퇴 압박을 강하게 받을 겁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상강 구도를 만들어야 되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만들어낸 정치 공세인데 제가 예. 볼 때는 현실과 조금 거리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지율 얘기 나온 김에 오늘 오후에 발표된 여론조사 쿠키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흐름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됩니까? 제가 본 거의 유일한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10.3% 같은데 네, 지금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10.3이 아니고 12%까지 12%. 나왔네요. 예. 그러면은 또 하나가 더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여론조사가 워낙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데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고무돼 있다 그럽니다. 네. 사실 지금 늘 그동안 반드시 돌파해야 될 마의 벽이 10%였는데 예. 이 10%라는 거는요. 투표율을 환산하게 되면은 15%까지 상당히 근접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완주를 하게 될 힘을 주는 지지율이거든요. 예. 그래서 고무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여론조사 과정에서는 양강 구도가 꽉 짜여진 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중반전까지는 모르는데 고비를 지나게 되면은 보수층에서 예. 반문 정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상황이 너무 급박해지면은 홍준표 후보가 약진을 더 해줘야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제가 봤을 때에 굉장히 수세적인 국면에 처할 수 있다. 예.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박지원 대표를 고리로 한 어떤 후보들 간의 공세를 짚어보기도 했는데요. 후보들 중에 처음으로 그 박지원 대표를 언급한 것이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되면 박지원 대표가 상황된다 이 표현을 썼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후보 개인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3자 대결 구도 설정에 주력하고 있고 박지원 대표 공격에 주력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 어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런 공세들이 실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먹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문재인 후보 측은 그래도 확장성이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네.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거의 40%대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하고 소위 진보 제로섬을 하더라도 시간이 갈수록 심상정 후보가 확장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예.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보수층의 어떤 제로섬 속에서는 이미 자기가 12%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 안철수 후보의 표를 가져오거나 예. 유승민 후보나 조원진 후보를 가져와서 실제로 본인 입으로 말하다시피 홍준표 후보가 스스로 고사될 것이다. 내 스스로 가면 자연스럽게 바른정당 후보에게 표가 갈 일이 없다. 예. 굳이 그쪽하고 거래를 할 필요가 더 있겠냐 이런 자신감이 있고 예. 최근에서도 실제로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소위 샤이 보수 또 예. 여론조사원이 직접 물어볼 경우에 바로 홍준표를 지지하기가 말하기가 좀 예. 껄끄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5%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것은 또 한편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껄끄럽다는 표현이요. 네. 그러니까 왜 샤이 보수라고 할까요? 네. 홍준표 후보를 샤이하게 지지한 후보들은 왜 껄끄럽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당이다. 예. 친박의 이미지를 아직까지 조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체적인 국민 일반이 예. 탄핵 정서 속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바로 내가 자유한국당의 내색합니다. 지지자다. 네. 이렇게 말하면 내심은 여전히 지지자이지만 예. 그런 표현이 있고 실제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자유한국당의 권리당원의 60%가 김진태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말하자면 홍준표 후보를 사실은 친박도 아니고 예. 거의 친이계인데도 예. 한 이유도 그중 마음속에는 좀 빨리 박근혜 정당이라는 그 예, 예. 꼬리표를 떼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요. 자연스럽게 유승민 후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물론 이제 여론조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유독 이 홍준표 후보의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온 이 결과만 놓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가정인데 유승민 후보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렇게 되면 물 건너갔다고 표현한 보수 단일화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건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가능성이 있고 저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먼저 지금 짚으신 부분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간의 결합 문제인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뭐 보수층에 일단 예. 결속을 찾아보자는 부분에서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자유한국당이 친박 청산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박 때문에 탈당 사태까지 일으키기 위해서 분당해서 만든 정당이 바른정당인데 현실적으로 통합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는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예.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특히 이제 나중에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문 정서가 굉장히 강한 보수층이나 중도 일부에서는 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계속 지금과 같은 고착화된 지지율이나 거기서 상승세로까지 이어진다면은 예. 네. 이런 역작용, 반작용으로 해서 지금 보수층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야 되지 않느냐 이런 흐름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압박을 받고 거치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유승민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당장 22일 되면 이제 그 유권자들한테 네. 공보물을 만들어서 예. 이제 선관위 제출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네. 사실은. 그러면 실제로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이 400억 정도, 물론 공직 선거 비용은 509억 정도 되지만은 예. 실제로 400억, 45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그 정당이 받는 이번에 이제 받게 된 돈이 뭐 63억인가요? 네. 뭐 그런 정도면 거의 한 350억 가까이가 더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런 어떤 그 말에 펀딩도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뭐 10%가 넘을 가능성이 없으면 예. 돈을 빌려줘도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이제 그런 면에서 자연스럽게 아마 2, 3일 후부터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공보물 납품업체 자체가 현금 달라 그럴 거예요. 네. 이제 거기서부터 상당히 어려움에 후보로서도 네. 막다들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 현실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후보들이 끝까지 완주할지 이 부분도 집중해서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